1946년 3월 16일 주말이라 이른 아침부터 친구들과 놀러 나온 소년들. 도심을 벗어나 들판을 달리며 노늘던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던 한 친구의 이상한 것을 보았다라는 말에 순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친구들의 뒤를 쫓으며 가져온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펴보던 친구의 말에 다들 모여들어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았죠. 망원경을 들고 있던 친구는 처음에는 돼지 같다고 했지만 다시 말을 바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답답해진 다른 친구가 망원경을 빼앗아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역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못했죠.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조심스레 두 친구가 보았던 풀숲으로 걸어갔고 이상한 것을 덮고 있던 나뭇가지와 나뭇잎 더미를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죠. 그들이 발견한 이상한 것, 멀리서 보았을 때 돼지라 착각했던 것은 성인 남성의 몸뚱이였던 것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 해밀턴. 100개가 넘는 폭포가 있어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발견된 실험 미상의 남성 시신. 피해자의 몸에 남은 톱질로 인한 절단면의 흔적으로 보아 강한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기에 범인은 힘이 약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 밖에도 몸에는 두 발의 총상이 발견, 혈액이 거의 없었기에 범행이 일어난 곳은 이곳이 아님이 분명했죠. 머리를 찾지 못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다음날 경찰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특정지을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 존 도로 분류되었고, 유기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검시관의 말에 경찰은 최근 실종된 이들을 위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열흘 전에 한 남성이 사촌인 존이 실종됐다고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찰은 남성을 찾아갔고, 그의 설명과 확인을 통해 발견된 피해자의 신원이 존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촌의 말에 따르면 존은 5개월 전 아내와 심하게 싸우고 헤어져 한동안 머물게 해달라며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6일 존이 갑자기 사라졌길래 아내와 화해하러 떠났다고 생각했지 열흘 뒤 이러한 모습으로 발견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죠. 그의 말을 들은 경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존의 아내 에블린을 의심하며 그녀를 신문했습니다. 그녀는 존과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님의 반대로 마찰이 있었고, 결혼한 뒤에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는 것을 인정. 집 명의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 그가 집을 나가긴 했지만 자신이 그를 살해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범행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기에 형사가 혹여 그를 원망했던 다른 이가 없는지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의 남편 중 한 명이 그랬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소원해진 둘은 대놓고 서로 바람을 피웠는데 존의 바람 상대의 남편이 이를 알고 그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었죠. 처음에는 추측처럼 말하던 에블린은 잠시 뒤 자신이 유기 현장에 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토로했습니다. 3월 6일, 이날 그녀는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작업자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아내와 바람을 피운 존에게 복수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지금 자신이 그를 데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왜 자기에게 전화했냐는 에블린의 질문에 갑자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몇 번을 고민했지만 결국 그가 말한 장소로 간 그녀는 무언가 들어있는 커다란 자루를 들고 있는 남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냐는 그녀의 질문에 남성은 자루를 가리켰죠. 겁에 질린 그녀는 그가 시키는 대로 자신이 빌렸던 렌터카를 타고 함께 그가 말한 지역으로 가 자루에서 꺼낸 존의 몸을 유기. 그 뒤로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떠나 헤어졌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이 터무니없는 진술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범인이 그녀에게 살해한 남편을 보여주고 함께 유기까지 한 뒤 아무 탈 없이 돌려보냈다는 것도 어이없었지만, 어째서 그녀는 처음 범인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대처 없이 그를 만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사망한 존이 발견되기 전까지 열흘 동안 침묵했던 것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쇼핑 때문에 렌터카를 빌렸다고 주장했고 범인의 위협으로 그를 차에 태우고 유기한 지역까지 갔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차를 빌린 타이밍에 유기를 하려는데 이동수단이 없는 범인을 만났다는 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지금까지 쇼핑 때문에 차를 빌렸던 적이 없기도 했죠.
형사는 그녀가 말한 렌터카에서 혈흔의 흔적과 더불어 하나 더 이상한 증거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존이 실종된 날 입었던 파란색 스웨터. 분명 그녀는 범인이 존의 몸통을 자루에 담아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는데 왜 렌터카에서 존의 옷이 발견된 것일까요? 갈수록 형사의 감은 에블린이 범인이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목적으로 형사는 그녀를 임시로 체포했고 그녀의 집과 아버지의 집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집에서 피 묻은 신발 한 켤레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톡과 흉기, 그리고 존의 몸에 남은 총상과 일치하는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 지하실에 있는 바구니에서 뼈와 이빨 조각을 발견. 당시에는 DNA 기술이 없었지만 다른 의학적 확인 결과 존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죠. 발견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여행 가방 안에서 몇 겹의 천으로 덮인 시멘트 자루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부패한 신생아의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신생아가 그녀의 아들 피터였다는 것입니다. 5년 전, 즉 존과 결혼하기 전 그녀는 사귀던 애인 사이에서 피터를 낳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해 입양시설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5년 뒤 그녀의 집 다락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검찰은 에블린을 2건의 살인죄로 기소. 첫 재판부터 많은 이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법원 근처에 모여들었습니다. 앞선 증거들 앞에서도 에블린은 계속 말을 바꾸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버지의 집이니 아버지가 존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자신감 있는 태도와 외모, 패션 때문에 그녀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몇몇 이들은 재판을 받고 나오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1947년 1월 7일에 재판부는 에블린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서 증거들이 발견됐던 것과 형사가 홀로 신문할 때 받아낸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항소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처럼 발달한 과학기술이 없었기에 자백 없이는 앞서 발견된 증거로는 그녀를 범인이라 확정짓지 못했고 끝내 재판부는 그녀의 아버지만 공범이라 결론 내리며 5년의 징역을 선고. 그렇게 에블린은 존의 살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죠. 피터의 죽음의 경우는 과실치사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11년 뒤인 1958년에 그녀는 가석방되어 감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뒤로 그녀의 소식을 아는 이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의 말처럼 그녀는 남편을 살해한 범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자백을 했던 아내였을까요? 재판상으로는 진범은 잡히지 않은, 어찌 보면 미제로 남은 이 사건. 만약 진범이 현세에 없다면 꼭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